세상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숨어 있다. 세상을 살면서 한두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나 철학도 없이 성공한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다. 세상의 법칙을 읽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하인리히 법칙, 깨진 유리창 법칙 등 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법칙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작가죠. 그의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으로 세상의 패턴을 읽는 이영직의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0일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변합니다.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이 세상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 속에 존재하는데요. 저자는 이런 현상의 변화 속에서 보편적, 필연적 불변의 관계를 찾아 정리한 것이 바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이 걷는 것이라면 교양은 뛰는 것이고 지식은 나는 것인데 법칙은 상식, 교양, 지식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책에 소개된 법칙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과 패턴을 읽고 꿰뚫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발명왕 에디슨을 다시 보게 된 질투의 법칙, 준비된 우연을 뜻하는 세렌디피티 법칙, 망설임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펭귄 법칙 등이 인상적이었는데요. 101가지 법칙 중에서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법칙들,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법칙들 골라봤습니다.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0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천재들도 질투를 할까? 질투의 법칙. 미인은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이 나타나면 참지 못한다. 백설공주의 계모였던 왕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다가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하자 기어이 백설공주를 죽이려 든다. 천재도 마찬가지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의 경우를 보자. 궁중 악장이었던 살리에리는 당대의 가장 촉망받는 음악가로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나타나 자신의 재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자 살리에리의 질투는 화라산처럼 타오른다. 르네상스 시대의 두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도 그러했다. 다빈치는 여러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주 관심사는 해부, 설계, 건축, 과학 등에 있었다. 그러다가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완성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자 미켈란젤로에 대한 질투심으로 다시 예술로 돌아오게 된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작품이 공식적으로 대결하게 될 일이 발생했다. 피렌체에서 다빈치에게 시평이의 건물의 벽화를 의뢰한 것이다. 그리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켈란젤로에게도 시평이의 건물의 다른 쪽 벽면 벽화를 의뢰했다.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두 사람의 진검승부 소식이 전해지자 피렌체는 한껏 달아올랐다. 그러나 진검승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빈치는 프랑스 국왕의 부름을 핑계로 밀라노로 떠나버렸고 미켈란젤로는 밑그림만 그려놓고 교황의 부름을 핑계로 로마로 떠나버렸다. 어느 하나가 치명상을 입게 될 승부를 두 사람 모두가 피한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왕이라고 생각하던 에디슨에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천재가 나타났다.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세르비아인 니콜라 테슬라였다. 테슬라는 그라치 공과대학과 프라하 대학에서 수학, 물리학, 기계학 등을 공부했다.
그 후 부다페스트와 파리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다가 교류 발전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그는 에디슨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에디슨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직류 발전기의 개발을 테슬라에게 의뢰한 것이다. 이에 테슬라는 자신이 고안한 교류 발전기가 훨씬 더 우수하다며 교류를 제안했다. 직류는 송전에서 전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에디슨은 나중에 교류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테슬라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에디슨이 직류를 고집하자 테슬라는 하는 수 없이 직류 발전기를 만들어줬다. 하지만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간단히 해결한 테슬라에 대한 질투를 견디지 못한 에디슨은 약속한 보수도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다. 한편 새로운 발전기를 찾던 전기회사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받아들였고 테슬라는 교류 발전기를 완성했다. 교류 발전기가 등장하자 에디슨은 질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명성을 동원하여 교류가 위험하다며 갖은 흑색 선전을 일삼았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도움으로 교류 발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에디슨의 방해로 투자가를 구하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테슬라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100만 달러를 제외하고 나면 회사는 파산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에 테슬라는 교류 발전에 대한 자신의 특허와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로열티 계약서를 찢어버리고는 교류 발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지금 전 세계가 교류를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특허만으로도 테슬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 싸움은 테슬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장에서 25만 개의 전등을 밝히는 프로젝트가 웨스팅하우스에 떨어졌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 역시 교류 발전기를 선택함으로써 싸움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에디슨으로서는 참담한 패배였다. 테슬라의 발명품이나 연구는 교류 발전기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마르코니의 발명품으로 알고 있는 라디오를 비롯해 형광등, 리모컨, 방사선 이론, 전자레인지, 유도 전동기, 고주파 램프, 음극선,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테슬라 코일, 자동차 속도계, 전자 현미경, 레이더의 아이디어, 전기장 이론 등 80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의 질투 때문이었다. 테슬라의 조국인 크로아티아, 즉 유고는 당시 공산권이었기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산권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었다. 유럽에서는 전기장 단위를 표시하는 단위를 테슬라의 이니셜을 따서 T로 쓰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질투가 남아있는지 가우스의 이니셜인 G를 사용하고 있다. 위대한 발명가인 테슬라의 모습은 현재 모국 유고슬라비아 화폐의 초상화 한 장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작은 징조와 큰 재난, 하인리 법칙.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먹이인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이다.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것은 공중에 습기가 많아 날개가 적기 때문이다. 잠자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징후를 앞세우며 다가온다. 그리고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일어났던 대형 지진의 경우를 보자. 지진은 어느 순간 불쑥 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징후들과 초기 미진까지 앞세우면서 일어난다. 당시 스촨성에서 일어난 지진은 강도 7.8로 이는 30년 만의 대지진이었다. 스촨성 지진 역시 발생하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났다. 보름 전 후베이 은스시에 있는 관인탕 저수지에서는 8만 톤가량의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오전 7시경 고요하던 저수지의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더니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저수지 바닥이 갈라지면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지진 징후 중 하나다.
진앙지 인근에서는 우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으며 지진 발생 며칠 전에는 강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지층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지진의 징조들이다. 또 지진 발생 10여일 전에 지진운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진 발생 사흘 전에는 이상 징후를 느낀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진운이란 지층 속에 있던 뜨거운 김이 갈라진 틈으로 흘러나와 형성되는 구름을 말한다. 이것을 보고 주민들은 지진의 징조라며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틀 연속 비가 내리고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두꺼비들이 산란과 부화를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이미지를 의식해서 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대대적인 지진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다. 몇 가지 잠재적인 징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연처럼 겹치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지나가고 잠재적인 사고는 더 많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 통계적인 법칙으로 정립한 사람은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히였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의 하인리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감독관으로 산업재해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크고 작은 각종 산업재해를 보며 사고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건 사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그에 의하면 한 번의 대형 사고, 이를테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은 29건, 부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는 30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한다. 192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하인리히 법칙으로 명명되었다. 이를 사회적인 사건 사고에 적용하면 강력 범죄 사건 하나가 발생할 경우 동일수법의 경범죄가 29회,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범죄의 시도가 300건 정도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관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이와 근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그 이전에 35에서 40회 정도의 가벼운 사고가 있었고 300여 건 정도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하인리히는 또 사고로 인한 재해 비용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을 내놓았다. 하나의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때 직접 비용이 하나라면 간접 비용은 넷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 비용 전체를 계산하려면 직접적인 손해 비용에다 5를 곱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해보다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그 후 하인리히 법칙은 타이와 피어슨에 의해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되었다. 그들이 영국 보험회사의 사건 사고 100만 건을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망사고 1건 뒤에는 중경상 3건, 응급처치 50건, 물손사고 80건, 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4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법칙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다. 어떤 사회적인 큰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를 암시하는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지나간다는 것이다. 사회 기강이 흐려지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개미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 깨진 유리창 법칙. 하인리히 법칙을 역으로 적용하자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소한 교통 질서부터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없애면 범죄가 설 자리도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이다. 예전에 필리핀의 한 교도소가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다. 이곳은 처음 인터넷을 통해 퍼지다가 급기야 미국의 CNN을 비롯한 세계 주요 매스컴에 소개되었다.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체력 단련 시간을 이용하여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다른 교도소들이 규율을 정해놓고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에 반해 여기서는 죄수들에게 춤을 가르쳤다.
춤출 때 틀어주는 노래도 다양하다. 초기에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많이 틀었으나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래가 인기였다고 한다. 교도소의 생활을 그렇게 바꿨더니 오히려 통제도 훨씬 쉬워졌고 출소자들의 재범률도 현저히 낮아졌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가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 낙후된 골목에 상태가 비슷한 자동차 2대를 세우고 한 대는 보닛을 조금 열어둔 상태로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고 유리창도 조금 깨진 상태로 내버려뒀다. 그리고서 일주일 후에 봤더니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배터리와 타이어를 빼가고 사방에 낙서하고 돌을 던져 거의 고철 상태가 되어 있었다. 두 자동차는 유리창이 조금 깨진 것밖에 다른 점이 없는데도 그런 차이가 난 것이다. 여기서 깨진 유리창 법칙이 나온다. 일단 금이 간 유리창은 전체가 쉽게 망가진다는 이야기다. 뉴욕 경찰은 지하철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맨해튼가는 밤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뉴욕시 경찰국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에서 힌트를 얻어 범죄의 심리적 온상이 지하철 낙서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낙서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지워도 다시 낙서하는 바람에 낙서를 완전히 뿌리 뽑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마침내 1989년이 되어 지하철의 낙서를 완전히 지웠다. 그러자 범죄율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1994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중범죄의 경우는 75%가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망설임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펭귄 효과. 남극 사진을 보면 펭귄들이 바닷가 빙산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먼저 펭귄들의 삶을 보자.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들은 겨울이 올 무렵에 짝짓기를 한다. 그들의 짝짓기는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먼저 오모크라 불리는 은밀한 짝짓기 장소로의 이동이다. 펭귄들은 길게 무리를 이루어 며칠 동안 오모크로 향한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인 펭귄들은 암수가 한 쌍을 이루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펭귄은 1년에 한 개의 알만 낳는다. 가혹한 환경에서 그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알을 낳은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넘기고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간다. 영하 60도의 흑한 속에서 아버지 펭귄이 겪는 고통은 눈물겹다. 수컷은 알을 자신의 발 위에 올려놓고서 털로 덮어 부화시킨다. 새끼가 알에서 깬 다음에도 수컷은 잠시도 새끼를 얼음 위에 내려놓지 않고 품어서 키운다. 알에서 깨어난 펭귄은 수컷 펭귄이 토해주는 먹이를 먹으며 자란다. 새끼를 키우는 동안 수컷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오직 새끼만 먹이면서 암컷이 먹이를 구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수컷의 체중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남극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에 알을 낳고 부화하는 이유 역시 자식에 대한 배려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6개월 정도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나는데 먹이를 구하기 쉬운 여름철에 떠나도록 하려는 배려인 것이다. 한편 알을 낳고 탈진한 암컷은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간다. 먹이를 찾아 바닷가로 나가지만 그들의 천적인 바다사자가 물속에 숨어서 펭귄이 물속으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펭귄들이 바닷가에 횡대로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한 한 마리가 먼저 물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펭귄은 대부분 바다사자의 먹이가 되고 만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펭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바닷속으로 뛰어든 펭귄 암컷은 우선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운 다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이를 먹는다. 수컷과 새끼 펭귄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다. 암컷이 늦게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수컷과 새끼는 굶어 죽고 만다. 그래서 자식에게 가장 헌신적인 아버지상을 펭귄의 부정에 비유한다. 마케팅에서도 펭귄 효과라는 것이 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나올 경우 누군가 먼저 구입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다 한 사람이 먼저 구입하면 너도 나도 따라서 구입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펭귄 효과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은 성능을 보고 독일 사람들은 내구성을 보고 프랑스 사람들은 디자인을 보지만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첨단 유행을 타는 분야나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디지털 상품에서 특히 그러하다. 첨단 신제품이 쏟아질수록 소비자들의 구매는 지연되기 쉽다. 이른바 구매 지연 효과다. 너무 튀지 않을까? 구입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구입하자마자 더 나은 기능의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구입하고 나면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망설임도 다른 사람이 그 제품을 구입하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특히 그 사람이 주위 사람이거나 유명인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현상을 펭귄 효과라고 부른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시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조각가였다. 당시 그 섬의 여인들은 정조관념이 희박했던 모양으로 이에 실망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상하 조각으로 다듬어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프로디테 축제의 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신에게 자신이 다듬은 조각의 여인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아프로디테는 마침내 그 조각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줬다. 이처럼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암시의 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큰일을 이룩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강력한 자기암시가 열정을 불태우게 하고 그 열정이 큰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며 자기암시를 했고 오바마,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등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자기암시를 통해 성공한 이들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이다. 어느 학급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너는 잘할 수 있다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자 8개월 후에는 실제로 성적이 훌쩍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운송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PIE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1년 동안 화물 분류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25만 달러나 되었다. 마침내 유명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그의 처방 중 하나가 작업 인부들의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의 권고에 따라 그들을 작업 인부라는 이름 대신 장인으로 불렀다. 그러자 한 달 만에 배송 실수가 10%나 줄었다. 그전까지는 작업 시간만 때울 뿐이었지만 장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책임과 긍지를 가졌던 것이다. 가짜 약으로 병을 고친다. 위약 효과. 병의 절반은 환자 자신이 고친다는 말이 있다.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환자에게 투약한다. 그러면 환자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절반은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다. 전방부대 군의료원에서는 급증하는 부상병으로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의사들은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처방해주고 특효약이라며 환자들을 속였다. 그랬더니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특효약을 먹었으니 좋아질 거라는 환자의 자기 암시로 인한 치료 효과였다. 이를 위약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어로는 플라세보 이펙트라고 부른다. 플라세보는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다. 자기암시의 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였다. 의사로서 임상실험을 통해 위약 효과를 확인한 그는 1922년에 발간된 에세이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해서 상상의 힘은 의지보다 강하다라고 말한다. 얼마 전 미국 ABC 방송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가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환자만 모르는 경우와 의사와 환자가 모두 모르는 경우로 나눠 실험했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 모두가 가짜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을 때의 효과가 가장 높았다. 결국 환자의 확신에다 의사의 확신까지 더해진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이야기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즐겁게 상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를 유인력의 법칙이라 한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빛을 믿는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다. 동기부여의 바이블로 불리는 성취의 법칙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콜리어는 광산 노동자로 시작하여 성공한 카피라이터가 된 인물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암시에 의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선 구체적이고도 간절한 소망을 품으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자기 암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꾼 우연들, 세렌디피티 법칙. 독일 괴팅겐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히텐베르크는 발견과 발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발견은 우연에 속한다.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들은 편지를 쓰듯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는 실수로 발명되었고 렌트겐의 X선, 프레밍의 페니실린, 제너의 종도 모두 우연에서 얻어진 결과들이었다. 억세게 운이 좋았던 발견은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독일 화학자 케쿨레는 꿈속에서 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에 본 뱀들의 모습을 종이 위에 그려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 같은 꿈을 꿨더라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야말로 개꿈으로 치부해 버렸을 것이다. 오랫동안 벤젠의 분자 구조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케쿨레였기에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의 은총이 아니라 99번의 실패를 딛고서야 한 번 찾아오는 영감에 의한 우연이었다.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은 이것을 준비된 우연의 법칙 혹은 세렌디피티 법칙이라고 불렀다.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동화책에서 인도의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난다. 비록 보물을 찾지는 못하지만 대신 잇따르는 우연으로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여기서 준비된 우연을 뜻하는 세렌디피티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전자레인지의 발명에 얽힌 이야기를 보자. 가난한 청년 퍼니 스탠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철공소에서 일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업장 주변에서는 사탕이 녹아내리고 계란이 익는가 하면 옥수수가 튀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열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기이한 이 현상을 연구한 끝에 그는 철공소에서 사용하는 고주파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을 이용한 조리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다. 그는 이 특허로 많은 돈을 벌었다.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 데미안에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우연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가져온 것이다. 보디존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보디존의 법칙. 보디존이란 다른 사람의 침입을 저지하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자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세력 공간이다. 이 보디존은 남성보다 여성이 좁고 아이보다 어른이 넓으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보디존이 넓다.
또한 보디존은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에 대한 보디존은 좁아지고 신경 쓰이거나 껄끄러운 상대에 대해서는 확대된다. 같은 상대라고 하더라도 이야기 성질에 따라 대인 거리가 달라지기도 한다. 즐거운 화제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거절의 뜻인 노를 표현할 때는 자연히 멀어진다. 사람들은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 자리가 고정되어 접근할 수 없으면 눈으로라도 상대를 따라잡으려 한다. 상대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주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간격을 좁히려는 신호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점점 상대에게 기운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몸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허용한다는 것은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갑자기 포옹하면 처음에는 놀라서 몸을 빼려 하지만 호감을 느끼게 되면 모르는 채 몸을 맡겨버린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닿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몸을 돌려 접촉을 피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거주지와 친구 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흥미있는 조사를 했다. 신학기에 기혼자 학생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 관계의 발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친구 관계의 성립에는 물리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 2. 현관이 향하고 있는 방향. 3. 업무로 서로 만날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얼마나 자주 얼굴을 마주치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친구 관계의 성립 조건으로서 대면 빈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끔씩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들고 접근하는 조사원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한다. 그런데 이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실시한 조사가 있다.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열심히 부탁하는 편이 조금 떨어진 거리의 경우보다 설득의 효과는 물론 협력의 정도도 높았다.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부탁해도 효과가 극히 떨어진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통 회의 탁자나 테이블에 흩어져 앉는 경우가 많은데 강하게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테이블을 지나 가까이 다가가거나 자리에서 불쑥 몸을 일으켜도 좋다. 이 단순한 행동으로도 의자의 등에 기대어 앉아있는 자세와 비교하면 1m 가까이 상대의 얼굴에 접근할 수 있어 박력 있는 설득이 가능하다. 100을 이끄는 20의 힘,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일반인들에게 80대 20의 법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파레토는 토리노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으며 피렌체 대학에서는 철학과 정치학을 공부했다. 이런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는 경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이것을 인정받으면서 그는 한계 효용설로 유명한 레옹 발라의 뒤를 이어 스위스 로잔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파레토의 관심은 소득 분배에 있었다. 파레토는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나 일관된 형태의 분배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즉 흉년이 들어도 상위 계층 20%의 고가는 가득 차 있으며 하위 80%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 반대로 풍년이 들어도 하위 20%의 고가는 비어있다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파레토를 80대 20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정도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후세인 경제학에 초석을 놓은 위대한 경제학자다. 어떤 특정 개인을 남보다 더 후대하는 상황에서는 사회 자원의 최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후세인 경제학에 초석을 놓은 것이다. 파레토 법칙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것이 자연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점에 있다.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78대 22로 이에 근접한다. 지구상의 바다와 육지의 비율, 육지 중에서 산과 평지의 비율도 이와 흡사하다.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릴 경우 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뺀 값은 원 넓이와 78대 22의 비율을 이룬다. 사실 80대 20의 법칙은 78대 22의 변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파레토의 법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를 기업에 적용해보면 10가지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기업이 10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모든 상품이 고르게 1억씩 매출을 올린 게 아니라 2개의 대표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나머지 8개 상품은 매출의 20%에 그친다. 은행 예금의 80%는 20%의 사람들이 예치한 돈이며 백화점이라면 20%의 핵심 고객들이 전체 백화점 매출의 80%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이 법칙이 마케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업, 특히 유통업체들은 핵심이 되는 상위 20%의 고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 VIP 마케팅이다. 이질적인 것들이 모이면 새롭다. 메디치 효과. 생물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딜까? 강과 강이 만나는 어구 혹은 강과 바다 혹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이다. 이런 곳에 가장 다양한 생물군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 조금 비약하자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엉키는 곳에 가장 왕성한 생명력이 꿈틀거린다는 의미다. 인류는 크게 3번의 정신적 도약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화산처럼 분출했던 기원전 5세기, 두 번째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던 14에서 15세기의 르네상스, 세 번째는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했던 17에서 18세기 근대 과학혁명의 시기를 꼽을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등장하여 세계관 자체를 바꿔놓았던 20세기 초반을 들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르네상스였을 것이다. 르네상스는 화가, 조각가, 과학자, 시인, 철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인류를 중세의 암흑에서 구한 찬란한 문명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술가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메디치가 덕분이었다. 서양에는 14세기 무렵부터 귀족들이 예술가를 후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런 제도 덕분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메디치 가문도 이런 전통을 따랐지만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금융업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일종의 속죄의식이었을 수도 있다. 중세 유럽에서 대금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아는 아주 천한 일로 여겼다. 그래서 후원 사업에 더욱 적극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메디치 가문은 단테,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등 당대의 과학자, 문화, 예술인, 작가, 철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피렌체는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메디치가는 당대의 예술가, 조각가, 과학자, 작가, 철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것 외에도 이들이 함께 어울려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 여기서 핵융합처럼 폭발한 에너지가 바로 르네상스였다. 이처럼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얽히고 설킬 때 큰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는 것을 메디치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도 서로 다른 성향의 인재들을 함께 뒤섞어 배치하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인 셈이다. 전자연구소에 철학도를 배치하는가 하면 디자인 회사에 수학도가 맹위를 떨치는 것도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요소들이 어울려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에너지가 분출된다는 의미다. 돈으로 권력과 명예 모두를 누린 메디치 가문에는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적 질환이 하나 있었다. 가문의 구성원 모두가 지독한 근시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세기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메디치가의 활동 근거지였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안경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 이런 오랜 전통이 이어져 이탈리아의 안경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탈리아 안경은 세계 시장에서 28%의 점유율로 1위며 패션 안경만 볼 경우에는 40%의 점유율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역시 메디치 가문 덕분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법칙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0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